여러 가지 행사들 지금 저희 3월, 2월에 못했던 거 지금 되게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 문자로 가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6월 단과는 6월 6일 날 토요일 날 개강을 하고 저희 반수반도 제가 프리반수반이 오늘 이제 개강을 했는데 혹시나 지인분들 중에 네 반수반에 또 관심이 있으시면 네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혜택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빠지고요, 어머님들.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오늘 하나하나 한번 들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본인들. 오늘 설명회가 끝나고 한번 포인트를 정리하셔서 아이와 오늘 밤, 내일은 대화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렇다더라. 아이한테 좀 조언해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순서는 국어, 영어, 수학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어 선생님 먼저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승모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료는 이걸로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사실 지난번 3월 교육청 설명회 때는 이제 수능을 좀 지향해서 일반적인 걸 좀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4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짚을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떤 게 좀 의미가 있고 없는지를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의 주제는 제가 좀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4월 이렇게 해서 의미가 없으나 의미가 있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걸 이제 역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좀 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 국어라는 과목이 가장 역설이랑 잘 어울리는 과목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기 위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아마 장수 넘기시면 어디를 좀 보시면 되냐면 어차피 뭐 나머지는 저에 대한 소개고 뭐 이런 거니까 4월 교육청 모의고사 총평이라는 데를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좀 순서대로 시작을 할게요. 일단 아까 앞에서도 이제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봤기 때문에 사실 성적이 학교에서 볼 때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조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4월 교육청이 아무래도 처음 이제 학교에서 보던 시험이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3월보다는 4월을 훨씬 의미를 갖고 좀 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4월 교육청에서 이제 아이들이 충격을 받은 아이 중에 딱 유형을 두 가지로 해보면 첫 번째는 되게 쉽게 푼 것 같고 원점수도 올랐는데 등급이 안 나온 거예요. 일단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등급이 안 나온 것도 안 나온 건데 생각지도 못한 데서 틀린 거예요. 저희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 저 문학하고 비문학은 진짜 잘 봤는데 화작문에서 엄청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화작문에서 3개를 틀리면 그럼 그냥 2등급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국어 1등급 받아왔던 애들은 사실 화작문에서 틀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 시험에 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충격을 받고 특히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막 상담도 신청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험의 등급 컷이라는 걸 볼 건데 등급 컷은 상대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 시험의 상대성을 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률 베스트는 이 시험 자체의 어떤 절대성이죠. 근데 상대성과 절대성을 비교해 봤을 때 어쨌든 이 시험이 수능도 아니지만 기존의 어떤 수능과는 전혀 다른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도 만약에 학생들이 이번 4월을 봤는데 평소보다 좀 못 봤다는 생각을 좀 드시면 아 괜찮다. 큰 의미 없는 시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좋은데 중요한 건 큰 의미 없다라고만 말하면 위로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2번에 보시면 등급 컷이라고 있는데 제가 등급 컷을 어머님들께서 보시기 편하시려면 옆에 세 번째 칸에 보시면 2019년 6월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이렇게 선으로 좀 그어주시면 보시긴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작년이고요. 얘가 이제 작년이고 그리고 얘가 이제 올해 3월과 4월입니다.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곧 6월 18일 날 6평을 보니까
사실 6평을 어떻게 나올 거냐를 좀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작년 등급 컷 한번 보시면 2019년 3월이 1컷이 82였어요. 근데 이게 이때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전년에는 1컷이 81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역들만 본 시험인데도 등급 컷이 이래요. 중요한 건 2019년 4월에 조금 올랐잖아요. 작년에. 그죠? 그러다가 6평 때 다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나와주면 차라리 저는 걱정을 덜 하겠는데, 제가 지금 너무 걱정이 되는 건 올해 3월은 1컷이 93, 심지어 4월은 95라는 거죠. 즉 시험이 절대적으로 어쨌든 간에 좀 쉬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저는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저희 애들 중에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왜? 제가요 2학년 때까지는 국어만에 60점대였는데요 이번에 91점을 받았어요. 소름이 너무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소름이 돋는 거냐면, 물론 아이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른 것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절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성적이 올랐다는 게 국어 실력이 그만큼 더 오른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그냥 조금 시험이 쉬운 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험이 쉬워지면 2등급하고 3등급 아니면 3, 4등급 아이들한테는 유리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쉬운 시험은 3, 4등급 아이들은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1, 2등급 아이들이 실수를 하면 이게 등급이 확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시험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좀 밑에 이제 걱정이 되는 이유가, 첫 번째 거기다 제가 번호를 좀 매겨놨죠. 첫 번째 번호는 뭐냐면, 이게 시험이 쉬웠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가장 걱정이 되냐면, 둘 다 잘 본 아이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적이 올랐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저한테 와서 뭐 고마움을 표시도 하겠지만, 사실 제가 걱정되는 건 이걸 자기 실력으로 믿고 6평을 갈까봐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 이유가, 실력이 올랐다고 착각을 하고 6평을 딱 봤는데, 6평은 생각보다 변별력이 되게 좋고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험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시험에서 애들이 딱 6평을 봤을 땐 갑자기 점수가 올랐던 점수가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예전으로 약간 돌아간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첫 번째 충격을 받아요. 사실 저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게 가장 무서워요. 그동안 막 이렇게 신뢰를 쌓아왔다가 갑자기 박살 날까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아이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시험이 쉬웠어요. 그런데 나는 국어를 좀 하는데 이번에 성적이 떨어졌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에 자기보다 못하던 애들은 성적이 오른 것 같은데 자기는 성적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의심이 올라가요. 근데 이 의심이 올라간다는 건 공부 방법 지금까지 해왔던 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공부 방법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얘네가 차라리 그래도 6평을 좀 잘 봐주면 되는데, 어떨 때 걱정이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6평을 만약에 지금처럼 보거나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돼요. 이게 한 번 정도는 애들이 그냥 이러고 넘어갈 텐데, 이게 6평까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제가 걱정을 하는 거냐면, 사실 지금 요즘은 사실 작년에는 이제 중간고사 기간하고 6평하고 기간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충분히 6평을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는 건데, 현역들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사실 애들이 힘든 게, 지금 아마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중간고사 내신하고 6평을 지금 같이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오히려 아이들이 되게 불안해하는 게, 선생님 내신만 하다가 6평 못 보면 어떡해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그 와중에 6평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또 6평을 하다가 내신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이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막 혼동이 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건 여기 결정타가 하나 있어요. 저도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고 이것저것 수업하지만, 지금 단과생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온 애들은 반수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수생들은 보통 시작할 때 보통 한 6, 7월쯤 시작을 하니까 사실 9월 평가원 때부터 합류되는 게 일반적인데, 얘네들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니까 결정을 이미 3월, 4월에 해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6평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수생까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현역들이 사실 잘 보면 지금 중간고사랑 6평이 겹쳐서 준비하고 있는데 반수생이 추가되는 외부적인 상황들, 이것 때문에 6평을 보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실력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6평 때 떨어지는 경우. 두 번, 일반화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성적이 좀 떨어졌었다가 의심하고 있었는데 진짜 6평에서 점수가 좀 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사실 얼마나 불안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일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3월 교육청과 4월 교육청을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건 시험이 쉬우면 애들이 착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시험인 거예요. 사실 시험은 한 번쯤은 어려워서 애들을 좀 힘들게 만들어야 동기부여도 되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일단 생각하는 첫 번째 말씀은 3월과 4월의 등급 컷은 의미가 없다예요. 6월부터 그냥 새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셔서 제가 더 이제 4월이 좀 의미가 없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점선 위에가 3개년 수능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올해 3월 교육청 등급 컷이고요. 그 오답률 베스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선 밑에가 올해 4월 교육청인데 이걸 가지고 6평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머님께서 싹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뭐냐면 5위 안에 드는 영역만 한번 쫙 보세요. 이게 사실 10위까지 확대할 필요도 없는데 5위까지 거의 대부분 독서 5개 문법 하나죠. 사실 이거는 거의 고정입니다. 거의 고정. 조금 달라지는 한이 있어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번 4월 교육청 5위 안에 든 것 좀 보세요. 문학, 화법, 문법, 독서, 문법에 독서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시험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시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향이 바뀐 거냐 절대 아니고요. 어차피 올해 6월이나 수능은 결국 독서가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결과를 보고 비문학이 늘었다고 착각을 해요. 오히려 화작의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것 좀 이따가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사실 출제자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것도 좀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영역으로 보실 때 결국 올해 수능은 1위부터 5위까지 독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 오답률, 정답률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2019년 수능이나 20학년도 수능이나 보시면 킬러 문제는 거의 다 19%, 28%, 29%예요. 그리고 5위 안에 드는 것들이 50%를 넘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올해 4월 교육청은 현대시 29번 문제, 이게 아이들 상위권 아이들 가장 괴롭혔던 문제인데 중요한 건 이거 35% 빼고는 전부 다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올해 수능에선 절대 볼 수 없는 형태의 시험인 거죠. 다만 그 와중에 1위인 35%짜리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학생들 잘못이 반이지만 출제자가 잘못한 게 또 반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보완이 됐으면 이런 정답들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올해 4월 교육청은 이후에 6평이나 수능을 예측하는데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쉽게 말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중요한 건 어머님께서 계속 들으시면서 아유 계속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의미가 없는 걸 들으러 온 거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의미가 없는 것 중에 의미를 좀 발견해 보려고 오답률 베스트 5 좀 좋은 문제들, 의미가 있는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릴 거라 지금부터는 어떤 느낌으로 들으시면 되냐면 사실 제가 이걸 설명할 도리가 약간 수업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수업을 듣긴 너무 힘드시잖아요. 식사는 하셨죠? 사실 식곤증이 올 시간이라 수업을 하기 조금 그렇고 제가 아이들이 뭐가 문제인지 다만 출제자가 뭘 잘못했는지까지 좀 말씀해 드릴 테니까 이거는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은 게 일단 첫 번째 오답률 1위 현대시 29번 표현상의 특징 문제인데 일단 부제를 제가 달아놨어요. 제가 이게 사실 올해 그 아이들 4월 교육청 보고 나서 전체 문자로 한번 보내준 건데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한데 거기 보시면 산산조각이 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건 좀 이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1년 동안 국어 시험에 있어서는 이것만큼 좋은 자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보통 국어 시험에서 1년 동안 보다 보면 1년 중에 6번의 모의고사를 다 잘 본 애들이 없거든요, 거의. 다 잘 볼 리가 없어요. 한 번씩 꼭 미끄러지는데 그걸 제가 이제 애들한테 말하기로는 마음이 산산조각 났니? 라고 물어봐요. 중요한 건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그냥 산산조각 나고 끝내는 애들이 있고 그 와중에 그 산산조각을 가져가는 애들이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산산조각을 지금 얻게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어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거기 29번에 보시면 거기 발문에 표현상 특징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밑줄을 한 번만 그어주세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사실 이런 느낌이에요.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이라는 문제는 사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거기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적절이란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인데 적절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중요한 건 표현상의 특징은 사실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 여기서 얼마나 후딱 풀고 넘어가느냐는 것 사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이라는 게 물리적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풀 때 고민할 일이 없게끔 딱 짚고 넘어가요. 쉽게 말하면 그 리듬이 유지가 돼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게 걸리고 길게 걸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루즈해지면 안 된다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문제를 접근할 때 일단 이거부터 해야 돼요. 적절이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풀 때 답을 고르는 것보다 아닌 걸 지우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아닌 걸 지우는 식으로 후딱후딱 일단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의미가 있는 선지가 2개가 있고 수능에 절대 안 나올 선지 2개가 있는데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확인해 보시면 돼요. 혹시 아이가 1번이나 3번을 골라서 틀렸다면 이건 조금 걱정을 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1번과 3번 선지는 사실 출제자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1번 선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8%가 골랐는데 가와 달리 나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장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 말대로 얘가 맞으려면 가에는 청각적인 게 없어야 되고 나에는 청각적인 게 있어야 되죠. 그럼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 여기에 익숙해진 애들은 나를 안 가요. 어딜 가는 거냐면 그냥 가에 청각적 심상이 있나 없나를 찾으러 달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께서도 한번 가시를 쭉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청각적 심상이 안 보일 거예요. 혹시 찾으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뭐 찾으시면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기프티콘이라도 드리고 할 텐데 제가 어머님께 그렇게 드릴 수도 없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보면 2연의 4번째 줄에 곡성이 높다라고 보이시나요? 이게 곡성이 여러분들 이게 청각적 이미지예요. 이게 출제자가 정말 잘못한 그 관과한 게 있는데 혹시 곡성이 무슨 뜻인가요? 이제 저희는 알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한자를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곡성이라고 하면 우는 소리다, 통곡하는 소리다라는 걸 아는데 요즘 아이들은 제가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애들 이거 틀린 애들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곡성 지명 아니에요? 곡성이 심지어 또 영화도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걸 소리라고 절대 인지를 못해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성 이름 아니냐고. 곡성이 높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출제자가 잘못한 거죠. 이거는. 최소한 뭘 해줬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그 옆에 한자를 달아줘야 돼요. 소리 성자가 보이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요즘 기출은 이러지도 않아요. 첨자를 줘야 돼요. 거기다가 별표 달아놓고 어떤 통곡하는 소리다라고 말 붙여줘야 돼요. 나 안 해준 거예요. 이거는 출제자가 잘못한 게 맞아요. 왜? 수능 땐 이렇게 불친절할 리 없어요.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번 골라서 틀린 아이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가 한자를 좀 몰랐구나.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수능 땐 못 볼 선지입니다. 3번 선지 마찬가지입니다. 음성상징어란 말이 나왔는데요. 나와 달리 가는 음성상징어를 사용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대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말이 맞으려면 나의 음성상징어가 없어야 돼요. 근데 나의 음성상징어가 어디 있냐면 일단 음성상징어라는 건 의성어, 뭐 의태어 이런 거야. 깡총깡총 졸졸 이런 건데 애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음성상징어 어디 있냐면 두 번째 줄에 착 달라붙을 때 착 보이시나요? 이게 음성상징어예요. 중요한 건 아는 사람은 이거 당연히 음성상징어지 하겠지만 아이들은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착 부사어인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번 선지, 3번 선지를 만약에 골랐다. 이게 합치면 40%예요. 일단 얘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2번 선지랑 4번 선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건데 2번 선지에 대조적 이미지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선택지를 움직일 때 한번 제가 읽을게요. 가와 달리 나는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실 나의 대조적 이미지가 있는 걸 찾는 게 아니고 일단 빨리 풀고 싶으면 가의 대조적 이미지가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얘가 맞는 거고 있으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일단 가를 갈 건데 가의 3년만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읽을까요? 온갖 어둠과의 접촉에서도 생명은 빛을 더불어 사색이 너그럽고 대조적 이미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둠하고 빛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눈으로 찾아줘야 되는 건데 이걸 아이들이 시험 때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1번 선지에서 많이 흔들렸으니까.
이렇게 돼서 답은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4번을 고르면 되는데 이거 하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4번 선제 밑줄 한번 그어주시겠어요? 가와나는 특정 시어를 반복할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적어주세요. 이거 틀리기 어려워요. 제가 이건 수업 시간에 맨날 현대시 얘기할 때 뭐가 반복돼서 부각한다 그러면 틀리기 어렵다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기출을 좀 많이 받거나 아니면 문학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1번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에서 마구 흔들릴 수 있어도 고민은 하겠지만 답은 4번을 고르게 돼 있어요. 왜? 어쨌든 반복은 거의 틀리기 힘드니까. 시에 반복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번 선지랑 3번 선지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땐 별로 필요가 없다. 하지만 2번 선지의 대조와 4번 선지 특정 시어를 반복한다는 건 6평에도 볼 거고 수능 때도 볼 선지다. 그러니까 이 산산조각을 내가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하는지 적어놨냐면 이승모티의 산산조각이라 그래가지고 선택지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은 정확도도 시간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아이들이 앞으로 이 방향으로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어머님들께서 들으실 때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보다는 그냥 제 흐름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 여기 보면 오답률 2의 화법 4번이라고 돼 있는데 얘도 어머님들께서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애들보다 어머님들이 훨씬 잘 푸실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그냥 옆에 있는 제가 발췌한 발화 있잖아요. 거기 왔다 갔다 거리면 잘하는데 일단 의미 없는 선지 말씀드릴게요. 3번 선지는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고른 선지입니다. 19%가 골랐는데 이 3번 선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폐 제조 비용을 수치로 제시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뭘 찾을까요? 얘가 만약 찾으려면 수치를 찾겠죠. 그 찬성 1의 발화에 보면 옆에 오른쪽에 수치가 있나요? 제 얘기 좀 말씀 들어보세요. 아이들한테 이제 3번 선지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수치를 제시했대요. 그럼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면 우린 일반적으로 뭘 찾을까요? 당연히 숫자를 찾을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찬성 1의 발화에 숫자가 있나요? 아무리 봐도 한글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애들은 야 없다 하고 그냥 3번 찍고 끝나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쵸? 1000억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한글로 몇 번째 줄일 거냐면 6번째 줄에 보면 1000억 원 이상 이 말이 있을 거예요. 이건 출제자가 잘못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능시험이라는 건 시력 테스트가 아니에요.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지. 근데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면 그동안의 기출에서는 지금까지 뭐만 보여줬냐면 숫자로 나온 것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애들 잘못이 아니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평가원이든 아니면 이 출제 기관에서 1000억을 굳이 쓸 거라면 숫자로 써줬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가지고 틀리게 만들 거면 아이들한테 뭘 물어보는 거냐면 니네가 급한 시험 상황 속에서 숫자와 한글을 구분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게 맞으니까 3번 선지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2번 선지랑 5번 선지는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제가 뭘 좀 말씀드릴 거냐면 거기 밑에 표에 산산조각들이라고 돼서 화작은 일치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 3번에다가 별표를 쳐주세요.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에 익숙해져라. 이거는 그냥 어머님들께서 기억을 하시든 애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제 얘기 딱 이것만 들으시면 돼요. 화작은 선택지를 보고 생각을 많이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서 읽고 눈으로 본 대로 판단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어느 아이들이 문제가 되냐면 화작은 안 틀릴 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한 번 딱 틀리잖아요. 화작 같은 거 틀리면 기분이 되게 안 좋거든요. 문학도 아니고 비문학도 아니고 화작 따위를 틀리다니. 그럼 그때부터 자기가 화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시험부터 애들이 보여주는 포지션은 뭐냐면 모습은 뭐냐면 화작을 맨날 하나씩 틀려요. 한 번 틀리기 시작하면 맨날 틀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냥 고민이 되면 돌아가서 차분하게 읽고 그대로 따지면 되는데 애들이 한 번 틀린 적이 있잖아요. 이미 약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읽은 다음에 생각을 해요. 과연 이게 맞나? 중요한 건 그 생각은 항상 본 걸 의심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화작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눈으로 보고 거길 돌아가서 차분하게 읽고 이 말 맞네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게 2번 선지랑 5번 선지라는 거예요. 거기 밑에 보시면 제가 2번하고 4번 선지라고 아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5번 선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도 제가 이승모티의 산산조각이라고 해서 애들이 이제 화작이 하도 문제가 된다고 하고 사실 화작을 이렇게 한번 문제가 생기면 6평 때 화작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화작은 수능 시험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을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와르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문학하고 비문학이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화작되는 변수가 있으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밑에 1번부터 4번까지 적어놨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2번이에요. 제발 기출을 아이들이 화작만 기출을 수능 때까지 3번은 돌렸으면 좋겠고요. 그 와중에 순서를 공부하는 순서는 기출 돌리고 나서 그 다음 교육청 풀고 그리고 정 풀 게 없는데 사설이 걱정이 되면 그때 사설을 푸는 거예요. 화작은. 사설은 화작이 정말 그리 좋지가 않은 게 저도 모의고사 출제를 많이 하잖아요. 화작 내는 게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되게 세밀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는 쉽지만 그래서 일단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한 장 넘겨주시면 문법 문제 2개 있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래저래 말씀드리기보다는 문법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사실 14번 같은 경우 오답률 3인데 이것도 애들이 가장 많이 고민한 건 별표는 쳐주세요. 1번 선지랑 4번 선지예요. 기억에 묻었다. 이은에 이르러 3번에 일러 우러러 리을에 팔에 이게 이제 1번 선지고 2번 선지는 묻었다 우러러 일러 이르러 팔으라고 돼 있는데 아이들은 무슨 단어에서 당황을 했을 거냐면 우러러라는 단어 때문에 당황을 했겠지만 사실 우러러를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우러러에서 당황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일반적으로 묻었다라든지 아니면 이르러 일러 팔에는 문법 개념책에 언제나 나오는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되게 그 단어들이 익숙한데 우러러는 별로 나오는 예시가 아니라서 되게 낯설어요. 그래서 애들이 우러러에서 당황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답을 고르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일러예요. 일러라는 건 문법책에서 이거 불규칙 활용 나올 때 맨날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문법 개념을 좀 확실하게 숙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문법 문제를 설명하기보다는 왜냐하면 15번 같은 경우는 그냥 보기 잘 읽으면 답 고르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밑에 이승모티의 산산조각 한 번만 가주세요. 얘는 좀 중요해서요. 아이들한테 항상 주는 거지만 문제만 푸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문제를 풀고 나서 기출을 보면서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는가를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이들이 문법을 많이 틀리고 나면 엄마 나 인강을 들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고 실제로 저는 문법 현장 강의 학생들한테 그래도 1년 동안 국어를 좀 잘하고 싶으면 인강을 하나 들으라고 꼭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현장 강의 문법은 들을 때는 알아듣는데 금방 휘발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문법 인강 하나 들어라 라고 말을 할 건데 중요한 건 문법 인강을 뭐 어떤 선생님 걸 듣고 상관은 없지만 아이들이 보통 6평전까지 끝내야지 아니면 언제까지 끝내야죠 빨리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배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듣고 끝내버리려는 경향이 있는데 꼭 말씀드릴게요. 항상 뭐든지 특히 제가 가장 이제 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법 특강 같은 건데 저는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든지 빨리 듣고 빨리 읽게 되면 잘하는 건 잘 들어오는데요. 안 들어오는 건 계속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특강을 듣든 문법을 다시 듣는 건 약한 걸 보완하려고 듣는 건데 빨리 들으면 그냥 들어오는 내용, 익숙한 내용만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하는 것만 잘하게 되는 거지 못하는 건 계속 못하게 돼요. 오히려 천천히 하나하나 듣는 게 훨씬 좋아요.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독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6평 때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독서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3월하고 3월 시험 때 너무 쉬운 지문만 봤어요. 그리고 지문이 조금 어려워도 답이 명확한 지문만 봤어요. 그래서 6평 때는 어려울 게 나올 거라서 사실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딱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나눌게요, 등급을. 예를 들어서 아이가 거의 대부분 국어가 1등급인데 그 와중에 얘가 독서는 강하고 문학이 좀 약해야 하는 사람들. 일단 본인의 이제 좀 이렇다고 생각을 좀 하면
사실 독서를 잘하는데 1등급이야. 근데 다 맞지는 못하려면 문학을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6평이나 6평 이후에 공부가 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비율로 따지면 기출하고 그다음 요즘 이제 사설 문제 같은 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사실 이제 낯선 거 좀 보고 좀 과하게 조금 어려운 거 보면서 아예 독해력을 확 끌어올리는 게 좋긴 좋거든요. 그래서 기출, 6월, 9월 수능을 계속 보는 건 한 3회 비율, 사설을 한 7회 비율로 올려서 그래서 낯선 거를 계속 좀 적응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기출 같은 경우는 사설만 보다 보면 생각이 오염돼요. 좀 더러워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얘는 약간 어떤 용도냐면 사고를 정화하는 느낌으로 역시 기출이라 깔끔하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한 폭넓게 2등급에서 한 4등급까지 뭐 그 이하라고 한다면 일단 비율로 따지면 5대 5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 와중에 공부하는 방법이 좀 중요해요. 얘 같은 경우는 어머님께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기출지문 하나를 풀 거예요. 첫 번째는요. 시간적으로 풀 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푼다는 건 지문당 몇 분이요 이게 아니고요. 시험 보듯이 풀 거예요. 단 중요한 건 그 다음에는 절대 채점을 일단 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읽고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럼 제가 같은 지문을 한 번 푼 다음에 다시 풀기 할 때는 그 당일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요. 다시 읽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냐면 내가 이 지문을 거의 대부분 이해하겠다라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은 실제 시험 때 지문을 풀고 그냥 풀겠지만 지문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 상태로 그냥 끝나게 되면 독해력 안 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읽고 분석할 때는 차분하게 쫙 읽고 할 테니까 최대한 이해하는 과정에서 독해력이 막 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항상 안타까운 건데 아이들이 좋은 수업을 다 들을 거예요. 좋은 수업을 다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항상 국어는 안타까운 건 그게 자기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국어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좋은 내용을 가르쳤어. 그리고 나서 내일 모의고사를 볼 거야. 너 그거 할 수 있겠니? 절대 못하죠. 결국 자기 스타일대로 풀고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건데 그걸 1년 동안 안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다시 읽을 때 최초에 읽을 때는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읽고 분석할 땐 수업 내용을 적용하면서 하는 거죠. 즉 얘는 어떤 거냐면 선생님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아, 첫 번째 문단은 이렇게 읽으랬지. 그 와중에 얘는 이거랬지.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읽어보다 보면 이걸 계속 연습하잖아요. 그럼 맨날 보이던 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했던 게 여기로 습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서 나한테 맞는 건 습관으로 올라가고요. 안 맞는 건 버려져요.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하나만 드리고 끝낼게요. 거기 밑에 보시면 제가 산산조각 나왔을 때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신 학부모님이 뭐라고 써놨는데 뭐 이거는 그냥 어머님께서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1년 동안 국어를 가르치면서 사실 가장 걱정되는 상황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힘든 시기가 올 거예요. 힘든 시기가 올 건데 가장 힘든 건 불확실성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국어라는 게 왜 힘들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 사실 수학은요 맨날 1등급 받고 잘하는 애들은 내가 100이냐 96이냐 90이냐의 싸움이지 사실은 결과가 확정이 돼 있는 느낌이 강한데 국어는 잘 보는 애도 갑자기 쭉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날 갑자기 장염 걸려가지고 배가 아프면 집중을 못하니까 쭉 떨어지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참 불확실한 과목이라서 명확하지 않은 건데 그 와중에 이제 스스로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케이스가 아이들이 대부분 그래요. 내가 지나간 거에 대해서 좀 미련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는 건데 이건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국어 시험에 무너지는 이유는 내가 14번을 못 풀고 넘어갔는데 그걸 계속 염두에 두고 있으면 집중이 안 되고요. 그 와중에 미래의 시간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시간을 남겨야 되는데 앞에서 이렇게 땡기고 있으면 또 걱정이 돼서 못 하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딱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4월 교육청은 끝났어요. 3월도 끝났고 맞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으면 아마 애들 마음이
산산조각이 좀 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거기에서도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 마인드가 사실 1년 동안 가장 중요해요. 국어는 항상 멘탈 과목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국어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 첫 번째는 거만하고 두 번째는 뻔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를 이런 애들이 있어요. 국어를 뭐하러 해? 인강 뭐하러 들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약간 재수없는 스타일들이 사실 국어를 잘해요. 그 이유가 멘탈이 강한 거예요. 내가 지금 좀 못 봤지만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 시험지가 이상한 거야. 이런 식으로 좀 합리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가끔씩 수업할 때 나오는 개념어가 요 무상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무상감을 설명할 때 맨날 하는 말이에요. 사실 무상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상하다라는 게 애들은 못 느껴요. 근데 지금 어머님들은 많이 느끼실 수 있는 단어잖아요. 저도 가끔씩 무상감을 느끼는데 이 무상감이 이제 쉽게 말하면 부질없다 아니면 덧없다 약간 이런 건데 사실 애들이 느끼기 힘들죠. 왜냐면 19살 애들이 무상감이라고 느끼면 보통 12살, 13살 때 얘기하는 건데 그럴 리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무상감이라는 단어가 사실 종교 단어인데 이 불교라는 곳 단어인데 이게 사실은 좀 잘못 받아들여진 거죠. 무상감이라는 뜻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항상 그런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봤잖아요. 그 점수가 항상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애들이 좀 점수가 안 나왔으면 또 항상 그런 게 아니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있는 것들을 차분하게 정리를 하면서 그래 놓고 나서 과연 내가 이 시험이라도 어느 걸 얻을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선물 하나 준비한 게 한 장을 넘겨보시면 돼요. 이건 선물이에요. 뭐냐면 어디 보시면 수능 화법 작문 출제 기본 방향과 특징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애들이 화작 10문제까지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제가 화작의 틀을 좀 정해놓은 거예요. 수능 때 나오는 거. 여기에 익숙해지면 애들이 화작을 생각보다 많이 안 틀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나머지들은 어머니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냥 던져주시고 한번 읽어봐라 도움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청전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4월 모의고사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일단 3월 모의고사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좀 더 적절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보시면 일단 3월 모의고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취약 유형은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고 21번 문제에서 함축음이 추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 6월부터 나오기 시작한 그 유형인데 밑주신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찾는 것, 그 문제가 있었고 이게 보통 이제 3점으로 제시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함축음이 추론이라는 그 문제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대의를 파악하고 밑주신 부분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인가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줄 자체가 약간 비유적인 의미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해도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비유적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전히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는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어법은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순서, 문장 삽입인데 얘네들의 배점을 더하면 이제 26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1등급 받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목표가 이제 3등급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목표가 3등급인 친구들은 이거 다 틀려도 되겠지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이거 다 틀리면서 다른 걸 다 맞는 친구들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듣기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라는 등급이 몇 등급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얘네들이 조금 다뤄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5단계 상위 이제 5번째 문항들 있잖아요. 이번 거 이렇게 쭉 보시면 1위가 39번이고요. 39번에 문장 삽입 문제 있죠. 문장 삽입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빈칸, 그 다음에 또 문장 삽입, 또 빈칸, 순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빈칸, 순서, 삽입이라는 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좋은 등급을 받기는 좀 어렵다.
근데 친구들이 빈칸 순서 삽입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요. 자주 공부하는 유형도 역시 빈칸 순서 삽입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더 유형에는 익숙해지지만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많이 한 만큼 또 성적이 비례해서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알면서 접근해야 되는 일단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빈칸 순서 삽입이 오답률 상위 5번째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유형이라는 건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몇 년 동안 변함없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고 푸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각 영역별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일단 그 듣기 있잖아요. 듣기는 사실 그 수능을 준비하면서 듣기는 기출 문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올해 이제 EBS 영어 듣기 교재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영어 듣기 교재를 반복해서 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듣기는 17문제 중에서 15문제가 이제 EBS 영어 듣기에서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본 친구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하고 좀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를 틀리는 친구들은요, 요즘 트렌드거든요. 요즘 트렌드인데 듣기가 어려워서 틀리지는 않아요. 듣기를 안 하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듣기를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 달에 한 번 한대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언제? 모의고사 볼 때. 그때밖에 안 하니까 당연히 듣기가 약한 친구들이 조금 더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EBS 영어 듣기를 반복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기출을 다루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수능 완성 교재도 나올 건데요. 그 수능 완성 실전편에 보면 수능 완성 교재는 이제 앞에 유형편하고 문제 유형별로 다룬 거 있잖아요. 그 유형편하고 뒤쪽에 이제 모의고사 풀세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전편이 있는데 그 실전편에 보면 듣기가 이제 5회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 뒤에 나오는 실전편 5회분까지 거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수능에 이제 변형돼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해주시면 사실 그 듣기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그 시험 범위를 어찌 보면 정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시험 범위를 정해준 거니까 범위 한 번을 살펴보고 가자. 한 번을 살펴보고 가자라는 거 요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좀 약한 유형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약한 유형들이 있는데 그 요즘 많이 약한 유형은 애들이요. 1번하고 2번이 좀 약해요. 1, 2번 중에 둘 중 하나를 틀리는 게 최근의 트렌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어떻게 비인간적이게 듣기를 담아줄 수가 있냐. 한두 개 정도는 틀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간적인 거 찾다가 비인간적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취향 유형에 대해서는 반복 듣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받아쓰기 연습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독해는 당연히 그 아까 나왔던 그 취향 유형들 있잖아요. 오답률 상위 5개 문항 거기에 포함되는 것들을 당연히 잘 봐야 되겠죠. 그쵸? 당연히 잘 봐야 될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오답률 상위 5개 문항에 포함되는 빈칸 순서 삽입을 애들이 평소에도 많이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평소에도 많이 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그걸 이제 강조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 문제를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는 맨날 그것만 하는데, 막상 모의고사를 보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못 푸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다른 문제들 있잖아요. 그 빈칸 순서 삽입을 제외한 다른 유형들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가 나와야 돼요.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서 실수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할 때는 다른 유형들도 같이 다뤄줄 필요가 있다. 특히 문법. 문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개념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보면서요.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의 문법적인 지식을 어떻게 적용해서 풀 거냐.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 있으니까 문제를 보면서 반복되는 패턴에서 실수하지 않게끔 그걸 좀 정리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거 보이시죠? 그쵸? 여기 있잖아요. 이게 작년 6월에도 그랬어요. 작년 6월에도요, 작년 6월에 오답률 상위 5개 문항을 보니까 요게 포함되어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목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도 많다. 그리고 이 제목 문제를 풀면서 헷갈리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그 시험 문제를 푸는 그 멘탈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목 문제가 3페이지에 있거든요. 애들 시험지를 넘겨보면
그 듣기가 끝나고 이제 앞에 18, 19, 20 문제, 20번까지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 잘 푸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목이라든가 주제가 들어가 있는 그 페이지에서요, 잘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문제까지 틀리기 시작하면 뒤쪽에서도 이제 많이 틀릴 거란 말이에요. 뒤쪽에 빈칸 틀릴 거고, 순서 헷갈릴 거고, 삽입은 모를 거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이 부분에서 집중을 하는데, 따라서 평소에 이 부분에서 공부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전체적인 대입 파악을 하는 것, 그리고 제목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제목에서 마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 페이지는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페이지부터 첫 번째 읽으니까 보기가 딱 2개 남아요. 이제 둘 중 하나 이제 고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읽겠죠. 그쵸? 왜? 그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다시 한번 읽으니까 보기가 3개가 남아요. 그쵸?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읽으니까 1번, 2번까지 다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쓰게 돼요. 많이 쓰는데 정답은 못 찾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목마저 틀리나 봐. 제목마저 헷갈리나 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뒷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도표하고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도표하고 내용일치 불일치는 듣기를 하면서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듣기를 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의 시간에 활용해서 이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에서 헷갈리고 넘기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제목 문제에서 헷갈렸다라는 잔상이 남아서 뒤 문제를 볼 때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도표마저 틀리죠. 도표마저 틀리고 내용일치 불일치마저 틀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문법은 어려워서 제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서 빈칸은 안 보일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소에 그 모의고사를 볼 때 2, 3등급이 나왔던 친구가 4, 5등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취약 내용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되 평소에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제대로 풀 수 있게끔 내용을 알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정답 찾기식의 스킬 위주의 공부는 결국 수능 때 내 점수를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럼 이제 EBS 연계하고 그럼 이제 비연계는 어떻게 할 거냐. 연계는요, EBS 교재를 반복해서 보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EBS 교재를 EBS 문제만 가지고 반복해서 본다라는 건 결국은 EBS 문제에 대한 기억을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기억을 좋게 만드는 건데, 자, 근데요, 우리 수험생들이 푸는 EBS 문제가 몇 문제나 될까요? 교재만 해도 몇 권일까요? 교재만 해도. 교재만 해도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수능 완성. 교재만 해도 3권이잖아요. 교재만 해도 3권인데, 근데 막상 뒤쪽에 독해에서 연계는 7문제에서 한 8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앞에 이제 듣기에서 연계가 많이 되죠, 사실은. 듣기 17문제 중에서 15문제가 연계니까 사실상 듣기는 거의 다 준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독해에서 7에서 8문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책 3권을 반복해서 3, 4번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크게 효과가 없는 방법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내 기억이 미덥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같은 소재인데 내용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기억하는 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EBS 교재를 몇 번 반복해서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은 보더라도 제대로 풀고요. 그 다음에 변형 문제집을 활용해서 푸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저 학원 교재거든요. 저 학원 교재인데 이런 식의 변형 문제집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배웠던 지문이지만 내용을 알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변형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내가 풀어본 적이 있어서 주제도 알고 그 다음에 전체 내용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문법으로 나왔어.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빈칸으로 나왔어. 이게 순서로 나왔어.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몇 번에 반복해서 기억력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독해력을 키울 수 있도록 변형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비연계 문제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독해력을 키우는 게 가장 좋다. 그 친구 있거든요. 전에 가르쳤던 친구 중에요. EBS 연계 문제를 다 안 푼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EBS 교재를 다 안 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말인데 수능 완성 문제를 풀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독해 연습이나 앞에서 했던 수특 영어 있잖아요. 영어 문제까지 다 안 푼 친구가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야, 너 있잖아. 곧 있으면 수능인데 EBS 문제 최소한 한 번은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선생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독해로 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고로 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몇 번 반복해서 보느냐,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업 잘 듣는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었거든요. 즉 EBS 문제가 내가 배웠던 지문이 아니라 그냥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냥 사설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지 않겠느냐. 말 그대로 제대로 내용을 알고 충분히 내가 독해를 이렇게 해서 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 친구가 서울대 지리학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몇 번을 반복해서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알고 푸느냐. 그리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해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저도 쉬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수업 듣는 친구들이 그냥 한 2달만 공부하면 다 1등급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야, 너 1등급 받았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가. 다른 거 해. 그 다음에 1등급 되지 않은 그 친구들만 같이 공부하자. 차라리 이렇게 하면 더 좋겠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 문항별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출제하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출제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주제나 소재, 요지가 유사한 지문을 활용해서 간접 연계 방식으로 출제할 수도 있다 이제 이 얘기인데, 자, 아까 연계 얘기 드렸잖아요. 그쵸? 그 연계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직접 연계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주로 뒤쪽이에요. 문법, 그 다음에 밑줄어비, 즉 29번, 30번, 그 다음에 빈칸, 31, 32. 지금까지 4문제죠. 지금까지 4문제고, 그 다음에 순서에서 하나, 그 다음에 삽입에서 하나, 그리고 중간에 요즘은 무관한 문장을 찾는 문제 35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독해에서 연계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한 7문제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7문제선 얘기를 하고, 아까 학생들이 이제 그 앞에서 잘 맞춰야 되는데 헷갈려서 이제 멘탈이 무너질 수 있는 부분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뭐 주제나 제목이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주제나 제목은 EBS에서 다뤘던 것과 소재는 같지만 내용은 다른 지문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비연계죠. 해상 비연계.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적인 실력은 어차피 비연계 문제니까 이 부분에서 키워서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비연계도 하겠다. 그 다음에 뒤에 약간 어려운 부분은 연계를 출제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휘나 구문 얘기하거든요. 이것도요, 이제 작년에 이제 평가원에서 했던 얘기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작년에 이제 6평이 끝나고 나서 평가원이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출제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제 그걸 밝혔는데, 거기에서 어휘 얘기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출제하겠다. 근데 이건 너무나 뻔한 얘기 아닌가요? 그쵸? 사용 빈도가 당연히 높은 걸 출제하겠죠. 근데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에 1번 뜻만 기억하지 말고 2번 뜻도 기억을 해라. 이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빈도가 높은 어휘를 출제하되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뜻까지 알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compromis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compromise는 이제 타협하다라는 뜻인데 타협하다가 이제 1번 뜻이에요. 근데 2번 뜻이 바로 뭐냐면 손상시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손상시키다, 위태롭게 하다 그 뜻이 있어요. 전혀 의미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타협하는 게 어떻게 위태롭게 하고 손상시킨다는 뜻이 될까? 사실은 그럴 수 있거든요. 타협을 한다는 건 기존의 내 입장에서 약간 손해를 감수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10% 인상을 요구했는데 타협해서 5% 인상으로 합의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요구했던 것에서 약간 물러나는 거니까 처음에 나 요구사항을 약간 손상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위태롭게 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하면서 어휘 학습을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의 몇 번째, 두 번째나 세 번째 뜻까지도 기억을 해줘라. 자, 그러면 지금 한 3주 되는 그 상황에서 그럼 이 단어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집에 가지고 있는 그 단어장 있잖아요. 그쵸? 아무 애들 다 있을 거예요. 수능 단어장을 살펴보되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가 보인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뜻까지 한 번만 더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좀 해주세요. 그게 아마 6월 평가원을 볼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특히나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성적대별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뭐 1, 2등급은 그냥 이거 많이 해야 돼요, 진짜로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지겹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3점 빈칸 추론 문제와 글의 순서,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문제, 얘네들이 이제 많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거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게 평가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원이 독해를 할 때 강조하는 걸 세 단어로 얘기를 하면 흐름, 이해, 구성이에요. 흐름, 이해, 구성. 글의 흐름을 이해하고 글의 구성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 그건 이제 평가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1, 2등급 때의 친구들은 특히 이제 1등급이 돼야겠죠. 1등급이 돼야 될 거고 떨어지더라도 시험이 어려워서 점수가 떨어지더라도 등급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1등급이었는데 뭐 98, 97을 맞았던 친구인데 근데 시험이 살짝 어려워서 91 이렇게 맞아도 1등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2등급인 친구들은 당연히 1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3등급으로 밀려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뭘 해줘야 되는 거냐면 비밀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평가원이 말하는 디테일이 바로 뭐냐? 흐름, 이해, 구성.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흐름, 이해, 구성을 하려면 논리 전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첫 번째 문장이 원인이고 두 번째 문장이 결과인가? 첫 번째 문장이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고 두 번째 문장이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건가? 이런 느낌들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지문 속에서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골라낼 수가 있어요. 짧은 지문이잖아요. 그렇죠? 국어에 비하면 되게 짧단 말이에요. 그 짧은 지문 속에서 핵심이 되는 정보를 이렇게 골라낼 줄 알면 당연히 시간도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연습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어법의 적절성 판단 요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문법은 틀리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특히 요거 있죠.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시험을 보면서요. 내가 이제 약간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공부를 해서 이제 살짝 그 문제에 대한 이제 정답이 쫙 보일 것 같단 말이에요. 정답이 보일 것 같으면 되게 설레거든요. 맞출 수 있나 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설레가지고 보기를 볼 때 단어 하나를 놓쳐서 잘못 푸는 경우가 생겨요. 이것도 최근의 평가원의 트렌드입니다. 지문 자체를 어렵게 하진 않아요. 지문 자체를 어렵고 지문의 소재 자체를 낯설게 하진 않아요. 왜? 그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욕먹겠죠. 안 그래도 욕하려고 이렇게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딱 보면 너무 이제 고교 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어려운 거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보편적인 소재를 가지고 옵니다. 보편적인 소재를 가지고 오고 약간 새롭게 해석하는 느낌을 주면서 보기에서 살짝 까다롭게 만듭니다. 지문 속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단어를 하나씩 집어넣는 거죠. 그것도 어디에? 보기에, 1번 보기라면 1번 보기의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배치를 해줘요. 왜? 앞에서 정답처럼 보이는 것을 만나게 되면 뒤쪽을 대충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어 하나까지 제대로 살펴볼 수 있게끔. 특히 1, 2등급 때 아이들은 마지막에 이걸 잘해야 돼요. 요걸 잘해야 등급 바깥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요거 보기를 잘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 4등급 때 아이들은 일단 유형벽 전략을 이제 완전히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 주제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 사실 주제하고 제목은 전체적인 데이터 파악을 하는 건 똑같은데 보기의 스타일이 달라요. 보기의 스타일이. 주제는 그냥 지문 속에서 나왔던 핵심어를 살짝 표현을 바꾸지만 제목은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볼 때도요. 저희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렇게 딱 신문 기사 보잖아요. 그때도 제목이 괜찮다 싶으면, 제목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싶으면 그거 터치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습니다. 제목 문제는 그래서요. 전체적인 데이터 파악을 하는 주제 문제하고 비슷한 유형이지만 보기가 달라요. 보기에 뭐가 들어갈 거라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창의적, 비유적 표현이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문제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빈칸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순서나 삽입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특히 요거 많이 해주셔야 돼요. 구문 독해는 이제 문장 해석 능력이잖아요. 애들이 단어만 많이 하거든요. 단어만 많이 알아도 물론 잘 풀리기는 하는데
문장에 대한 해석이 일단 잘 돼야죠. 문장에 대한 해석이 잘 돼야 문장 간의 논리 관계를 파악해서 1,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문장의 해석 연습을 하고 있는 구문 독해는 단어 공부하듯이 시중에 책 많이 있거든요. 어떤 책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구문 독해도 같이 해줄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요거. 이 친구들이 시간 내에 다 풀려고 노력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내가 읽었던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단축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안 그래도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독해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시간 내에 다 풀려고 노력하면 다 대충 읽어요.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다 놓친다라는 거죠. 다 가지려고 하다가 다 말려요. 그러니까 항상 3, 4등급인 거죠. 사람은 5등급도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시간 단축에 연연하지 말고 천천히 그냥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을 만한 독해력 그리고 자신의 안정적인 점수의 구간들을 먼저 만들어놔야 돼요. 내가 이 문제는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떨어져도 무조건 나는 이 점수대는 된다. 거기에서 이제 부족한 점을 이제 보완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냥 천천히 푸세요. 천천히 푸는 게 좋고요. 내가 이 지문을 2번 읽어도 괜찮으니까 대신에 읽었던 거 안 틀리게끔 그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정적으로 어떤 점수의 구간대가 보이면 내가 못 읽어서 이제 버렸던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버렸던 문제가 5문제였다면 한 달 동안 또 공부해서 다음 달 모의고사를 볼 때는 한 문제만 더 가져가고 또 그 다음 또 문제 또 한 문제만 더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공식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실전 감각을 키워라.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천천히 일단 읽어가면서 아는 문제부터 놓치지 않게끔. 자, 그리고 정확한 해석. 그리고 듣기 꼭 해야 돼요. 이 친구들은. 듣기에서 점수를 까먹고 시작하면 영어는 3등급, 안 그러면 4등급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5, 6등급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혹시라도 이제 막 영어를 시작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학 가야 되니까 이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일단 그냥 단어 많이 해야 됩니다. 단어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때려 맞추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대강으로도 느낌을 가져가게끔 단어 하시고 그 다음에 듣기. 그 다음에 단어가 잘 안 외워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 저 10번을 봐도요 안 외워져요. 모르겠어요. 그럼 11번 봐야 돼요. 11번 봐야 되는 거고 11번 봐도 안 된다. 그럼 12번 봐야 됩니다. 대신에 한번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오면 배신하지 않을 거니까 그 느낌을 가지고 일단 보시는 게 필요하다. 아무튼 이 친구들은 단어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끝났잖아요. 모의고사 끝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거냐. 향후 학습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거든요. 저랑 이제 수업하는 친구들한테도 강조를 하고, 저는 재수반 수업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재수생들한테는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 원점수에 관심을 갖자. 내가 등급이 몇 등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점으로 몇 등급이냐. 81점으로 내가 2등급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2등급이라고 좋아할 게 아니죠. 곧 있으면 1등급이다. 그게 아니에요. 곧 있으면 3등급이 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그쵸? 그러니까 원점수에 관심을 갖자. 원점수. 91점으로 1등급이다. 그럼 이 친구는 역시 다음에 시험이 조금 어려우면 그 조금 어려운 시험이 당연히 어딜까요? 교육청 아니겠죠. 사설 아니겠죠. 6월이나 9월이나 수능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그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원점수에 관심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내 성적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내성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나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그 문제 자체를 다루지도 못했어요. 그쵸? 오답률 상위 5문항 중에 1위가 문장 삽입으로 하는데 나는 시간 없어서 그 문제를 풀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부터 하는 게 좋은 거냐? 내가 읽었지만 어려웠던 것부터. 내가 읽었지만 틀렸던 것부터,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성적을 올리면 이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는 거겠지. 왜? 다른 친구들이 많이 어려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답률 상위 5문장을 보는 거고, 먼저 나만의 오답률 상위 5문항을 정해둔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취약 부분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듣기 틀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답 노트 같은 거 막 작성을 하잖아요. 자, 보면 듣기 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뒤에서 뭐 14번을 틀렸다. 그러면 틀린 항목의 번호를 쓸 거고 틀린 이유를 쓸 거 아니에요. 틀린 이유를 쓰는 거 보면 안 들림.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듣기는 안 들렸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안 들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본을 읽어보고 파악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들리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들렸을 거예요. 뭔가 들렸을 건데 내가 단어를 놓쳤거나 아니면 밑에 보기가 영어니까 보기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됐거나 뭐 이랬을 수 있거든요. 이게 필요한 거고요. 근데 그 친구 참 그 일관성 있는 게 독해도 똑같이 분석했더라고요. 그래서 33번을 틀렸어요. 딱 보니까 틀린 이유 안 읽힘. 정말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부분 때문에 안 읽히고 어떤 부분 때문에 안 들렸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가자라는 거죠. 그쵸? 그냥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가겠지. 그게 아니라 그쵸? 영어는 몇 등급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는 뭐지? 국어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성적을 좀 보완해서 올리고 싶으면 내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디가 약한지 그리고 제발 객관적으로 찍어서 맞췄던 문제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헷갈렸지만 내가 운 좋게 맞춘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는 빼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품을 걷어내는 방식이죠. 그쵸? 내가 제대로 알고 풀었던 문제를 가지고 그 원점수를 가지고 나의 등급을 생각해야지 그냥 찍었는데 엄마한테는 엄마 난 2등급이야. 내일모레는 이제 1등급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어떻게 풀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봐라. 자, 그 다음에 균형 잡힌 학습을 하고 있는지 듣기를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듣기를 같이. 그래서 듣기는 이제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약간의 그 기분 전환이라 생각하고 접근해도 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듣기하고 독해를 좀 같이 하자. 그 다음에 수능적 사고력과 독해력을 기른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저희는 그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고 수능을 잘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럼 수능을 해야 돼요. 수능.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고 수능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은가?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관계 이 얘기 지금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애들이 알고 접근하면 확실하게 답을 찾아요. 자, 3월 모의고사에 비해서요. 4월 모의고사가 조금 어려웠어요. 일단 환경도 좀 바뀌었죠. 학교에서 이제 본 친구들이잖아요. 그 3월 모의고사는 이제 집에서 받고, 그쵸? 집에서 봤는데, 근데 조금 어려워서 이제 전반적으로 떨어졌거든요. 전반적으로 떨어졌는데, 근데 꾸준히 오른 친구가 있어요. 꾸준히 오른 친구가 있는데, 100점 맞은 친구 있거든요. 100점하고 이제 97점이 있어요. 당연히 그 친구들이 저한테 먼저 문자를 보냈겠죠. 선생님 저 망했어요. 이 친구들 문자를 좀 늦게 보내거든요. 망설이다가 보내잖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다 확인할 거니까. 근데 100점 맞은 친구, 90점 맞은 친구가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이 쉬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100점과 97점 맞은 그 친구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피드백을 잘해요. 피드백. 그러니까 배웠던 것에 대해 헷갈리면 물어본다는 거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줄 아는 방법을 알고 있고 실천한 친구예요. 실천한 친구 사실은. 우리가 방법은 저 대부분 다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 찾아가서 질문한다. 헷갈리는 거 있으면 알 때까지 반드시 정리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상 실천을 잘 안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찾아옵니다. 저를 찾아오고 그 다음에 조교도 있거든요. 조교한테 가서 또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헷갈렸던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6월이나 이제 그 7월, 8월 쪽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떨어지지 않는 과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영어가 돼야 됩니다. 얘는 떨어져도 1등급이겠지. 얘는 어려워도 최소한 2등급은 하겠지. 이 느낌을 줘야지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 이제 성적의 기복이 생길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과목의 성적의 기복이 생겨도 안정적인 점수의 구간대가 생기면 그러면 당연히 수시 원서 쓸 때도 조금 유리하게 쓸 수 있을 거고 정시 원서를 쓸 때도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지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안정적인 점수의 구간대를 만들려면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어떻게? 모르는 거 있으면 헷갈리는 게 있으면 가서 질문하고 해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피드백 그거 중요하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피드백 얘기까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비동 얘기까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EBS 연계하고 비연계를 같이 하자. 그러니까 EBS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EBS만 달달달 외우거든요.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친구는 내신식으로 이제 수능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신과 수능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계와 비연계를 같이 하자.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특히 이제 재수라면 좀 달라지지만 고3 친구들이라면 경험치를 쌓는 게 필요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다 풀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데요. 근데 왜 제가 모의고사를 지금부터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경험치를 쌓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풀어가면서 내가 잘 푸는 구간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이 실수하지 않게끔 나만의 문제풀이 방법을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의고사를 볼 때 하나씩만 더 몰랐던 문제라든가 헷갈렸던 문제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게끔 나만의 안정적인 점수의 구간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실전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하나 혹은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계속 풀어가 주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풀이 전략을 숙지한다. 빈칸은 어떻게 접근할 거냐? 문장 삽입은, 그 다음에 순서는 이걸 숙지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여유가 생겨요. 왜? 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정답이 헷갈려. 그럼 그때는 이걸 한번 생각해봐. 그럼 그때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 최근에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도 생각해봐. 그게 떠오른 친구들이 그만큼 기본적인 전략은 숙지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복 연습을 통해서 기본적 전략을 숙지하고 마지막에 헷갈리는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약간의 팁들을 떠올릴 수 있는 요령까지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피드백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 얘기는 아까 조금 드렸습니다. 그 사용 빈도가 높은 호의, 그 다음에 어법과 호의, 그 다음에 글의 단서를 이용하여 의미를 이해하는 독해 능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지문의 내용을 알고 풀어라. 그거. 자,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 이게 뭘까요?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 그냥 40번의 문단 요약 문제 있고, 주제나 제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순서 배열이라든가 문장 삽입,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평가원이 내용을 알고 푸는 게 좋지 않겠냐.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스킬은 사실상 결정적인 순간에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업을 할 때 항상 그 정석대로 풀자 얘기를 하거든요. 내용을 알고 풀자. 전공법으로 접근을 해야 어떤 난이도의 어떤 소재의 문제를 만나도 자신있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 때 알고 풀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시험에서 멘탈에 크게 저하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풀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뒤쪽에 쭉 가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자신있게 접근할 수 있겠죠. 왜? 나는 찍어서 푼 게 아니라 감으로 푼 게 아니라 알고 풀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감이라는 얘기를 이제 애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건데요. 애들이 가지고 있는 감을 조금 더 다듬는다고 접근을 해주세요. 다듬는다고. 감을 아예 버리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감. 왜? 감을 아예 버리면 그나마 그 점수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풀이의 감을 지문의 내용을 알면서 풀어가는 식으로 조금씩 다듬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풀이 감을 아예 버려서는 안 되고요. 뭐 수업을 듣거나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정확하게 다듬는 식으로. 그 정확하게 다듬는 게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요약하거나 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줘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아무튼 평가원은요, 그래서 소재들도요, 균형 있게 출제합니다. 균형 있게 출제하고, 그 다음에 선생의 인지적 과정에 따른 문학 유형을 배열한다. 그냥 과학적으로 출제한대요. 과학적으로 출제한다라는 거고, 맨 처음에 주제라든가 제목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뒤쪽에 빈칸이나 순서, 삽입,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문 독해까지 이렇게 출제할 거다. 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간접 연기 아까 말씀드렸죠? 그쵸? 3, 4페이지가 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좀 간접 연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독해력을 키워서 접근을 해줘야 된다. 자,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아무튼 이거는 그 작년 평가원에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평가원이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알고 접근하면 더 좋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무튼 이제 그 끝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조급함을 버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모의고사 그 해설 강의는 유튜브에 저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나올 거니까 해설 강의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읽어보라고 아니라 들어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싫어요는 누르지 마시고 좋아요는 한번 눌러주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수구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수학 수학 강사 양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대치에서 150명 설명회를 마치고 이제 또 택시 타고 지금 막 도착해가지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맞게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같이 좀 들어봐 주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따로 안 찍으셔도 되게 제가 모의고사를 이제 분석한 자료들 브로셔하고 같이 껴놨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집으로 같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 설명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많이 제 수강생들 학부모님들도 와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이번 모의고사 보면서 저도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아마 걱정이 생기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기대가 생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번 모의고사 보고 이제 걱정이 조금 더 많이 생겼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거의 사실은 첫 모의고사였죠. 개학하고 나서 아이들이 시간 재고 풀어볼 수 있는 첫 실전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 이외에도 좀 주목할 만한 특징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원래는 4월 모의고사가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하나도 안 중요하다기보다는 내신 직전에 있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처음으로 보는 실전 모의고사였고 등급 컷이 좀 유난히 낮습니다. 재학생들만 보는데도.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얘기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번 모의고사 내용이고요.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2점짜리 3문제. 그리고 파란색으로 체크된 게 3점짜리, 나머지가 4점짜리 문제들입니다. 빨간색으로 체크한 요 문제들이 이제 무슨 문제들이죠?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제 설명이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빨간색 문제, 킬러 문제들은 가장 어려운 문제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일단 29번, 80번. 여기가 이제 준킬러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고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도 이제 준킬러. 21번 직전에 있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 30번 직전에 있는 마지막 주관식 문제들이 준킬러 문제들인데 혹시 이번에 이과 1등급 컷이 몇 점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과 1등급 컷. 메가에선 84라고 얘기하고 이투스에선 80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과에서 한 번도 이렇게 점수대가 낮게 형성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컷, 3컷도 엄청나게 낮다는 거예요. 2컷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투스는 70이래요. 그리고 심지어 3컷은 3등급 컷은 60점입니다. 이과가 문과도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해드린 4점짜리 문제가 13문제거든요. 킬러 문제 포함하면. 그럼 4 곱하기 13에 보시면 몇 점이죠? 다들 계산하신 거죠? 자, 아이들 수업할 때도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데 52점이에요. 그러면 2점, 3점 다 맞췄다고 가정했을 때 4점짜리 13개 중에서 10개 틀려도 3등급이란 얘기예요. 이번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이투스 컷이 맞다면.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가 정말 좀 뭐라 그러고 얘기할까. 저는 이번 올해 설명회도 정말 많이 다니고 뭐 팟캐스트라든지 입시 설명회 기타 등등 가서 할 때마다 욕 듣는 말이 있어요. 현재 고3 학생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지고 학력 저하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재학생 강사예요, 주로. 물론 6월 이후부터는 재수생들도 많이 수강하기도 하는데 저는 내신 대비하고 뭐 아까 소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1부터 고3까지 이 지역에서 하는 현강생 200명을 데리고 있는 강사예요. 근데 제가 재학생들 이제 학력 저하 심해졌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애들 더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 싫었는데 이번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재수생도 끼지 않았고 심지어 이과 학생들은 미분적분이 안 들어갔거든요. 미적분에서 일단은 수열의 극한만 들어갔는데도 1등급 컷이 이렇게 됐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왜냐면 재수생, 반수생들은
이미 수리 논술까지 하면서 미적분의 끝까지 보고 온 애들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출제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오히려 기하 벡터까지 빠진 상태에서 이번 수능을 준비하게 될 때 이제 고3 학생들과 비교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출발선부터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발등에 불 떨어진 느낌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문과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문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요 내용도 거기에 다 표로 집어 넣어 놨습니다. 보시면 이게 2점짜리, 요게 3점짜리, 그 다음에 이제 4점짜리죠. 뭐 간단히 보시면 돼요. 이따가 나중에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번 등급 컷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번 이투스 컷을 일단 가지고 와봤어요. 이투스 컷이 메가컷이랑 이렇게 달랐던 적도 많이 없는데 이번엔 좀 유난히 달라서 메가컷은 1등급 컷이 이과가 84입니다. 여기가 76이고요.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1컷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컷과 2컷의 차이예요. 차이. 점수차. 보시면 이번에 이과가 몇 점 나죠? 10점 나죠. 재작년 수능에 몇 점 났는지 아실까요? 4점입니다. 4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애들이 21번, 30번이라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틀려서 시험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준킬러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틀리고 계산 실수로 3점 한두 개씩 틀리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지어 3컷 한번 봐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몇 점입니까? 60점이에요. 60점. 이과에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현 고3 학생들의 학력 저하 그리고 현실 감각 부재, 문제풀이 감각이 떨어졌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거 저 너무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문과는 88, 80, 68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점수차가 좀 큰 편이죠. 근데 보통 문과는 원래 이래요. 이과는 더 촘촘하고 왜냐면 이과 애들은 거의 대부분 잘하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지만 아시겠죠? 근데 문과는 요래요. 근데 문과에도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는 요거 시험지 풀고 1컷이 92점 나올 줄 알았어요. 너무 쉬웠거든요. 문과학부모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문과학생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시험 끝나고 선생님 저 보면서 풀면서 너무 쉬워서 번호대를 계속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하면서. 그 정도로 애들이 봤을 때도 느껴졌을 정도로 쉬운 시험이었다는 거죠. 이번 모의고사는 코로나 사태 터지고 제작한 모의고사예요. 3월 모의고사는 그 전에 제작한 모의고사고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만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지만. 아시겠죠? 근데 1컷이 88, 80, 68 이렇게 나왔고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여쭤보셨으면 아들, 딸 일로 와봐. 오늘 시험 잘 봤어? 왜냐면 이번 모의고사 개학하자마자 본 모의고사라서 뉴스에서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모의고사 본 거 다 아시고 계셨을 테니까. 원래 4월 모의고사는 고3 학생들한테 큰 지표가 되진 않지만 이번에 물어보셨을 텐데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점수가 아니라 등급 얘기 안에 있을 거예요. 엄마 나 3 나왔어. 그러면 안 돼요. 꼭 원점수 물어보셔야 돼요. 이번 원점수에서 문과가 70점대 이하다? 그러면은 공부량 부족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쉬웠거든요. 아시겠죠? 여기 혹시 문과 학부모님들 계시면 7점대다 그러면 우리 아이 학습 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셔야 되고요.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신경 써서 쉽게 출제된 문제예요. 이번에 문과 모의고사에서 9번, 10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원래는 5번, 6번에 정도 나올 만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게 출제를 한 모의고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모의고사 특징. 실제 난이도에 비해서 등급 컷이 너무 낮다. 특히 일과는 1컷도 낮고 1컷과 2컷 차이가 심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수생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이과는 미분적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미분적분의 시험 범위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런 점수가 나왔다라는 건 앞으로 힘든 싸움이 예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내신하고 그리고 기말고사, 그 6월 18일에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평가. 그거하고 그다음 기말고사, 그다음 여름방학까지 진행되는 그 시퀀스가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실력을 어느 정도 올리는 경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킬러 문제들 언제까지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써놨는데 21번, 30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의 문제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허황된 꿈이 약간은 있어요. 막 선생님 저 이번에 21번 뭐 중간까지 풀었는데 틀렸어요. 이런 얘기는 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 몇 점인데? 라고 물어보면 3등급, 4등급 이러거든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문과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애들 수능 볼 때 중간이 그러니까 점수가 좀 애매한 애들한테는 21번하고 30번은 한 글자도 읽지 말라 그래요. 아예 한 글자도 읽지 말고 나머지 문제들을 2번 풀어라. 그래야 네가 2등급, 3등급이 안 나올 수 있다. 그래야 확실하게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되게 최상위권 정시로 가는 게 아니고서는 92만 맞아도 88만 맞아도 충분한 애들이 있거든요. 문과는. 그것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확실함을 보여줘야 되고 애들을 대학을 보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킬러 문제들에서 아이들이 좀 힘듦을 느끼는 경우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재작년 6월, 9월, 11월 그러니까 11월은 수능이 되겠죠. 그렇게까지 해서 1컷과 2컷 차이 점수가 4.3점이에요. 이과 기준으로. 문과 좀 더 벌어지고요. 4.3점. 근데 작년엔 7.7점이에요. 그렇게 벌어졌다고. 그 얘기는 21번, 30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킬러 문제에서 애들이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저는 고대 수학교육과 나와서 친구들이 다 학교 선생님들하고 평가원에도 있고 작년 수능에도 출제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점수가 벌어진 걸 되게 좋아하더래요. 평가원에서. 왜냐하면 3점 날 때도 있거든요. 1컷과 2컷 차이가.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점수를 신뢰할 수 없어요. 왜? 얘가 찍어서 맞췄는지 실수로 틀렸는지. 최상위권에 변별돼서 힘들다는 거죠. 근데 최상위권 변별 점수가 차이가 7.7점 정도 나면 이건 신뢰할 수 있는 점수니까 갈수록 21번과 30번은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씩은 쉽게 내요. 그래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29번 그리고 20번, 19번 이런 중킬러 문제들에 대해서 변별력이 갈수록 더 강화될 것이고 이 기조는 제가 장담하는데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때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적당한 난이도로 꾸준히 실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저도 그런 교재를 쓰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모의고사 아니면 21번, 30번 잘 안 풀어줍니다. 이미 중요했던 것도 못 풀어주긴 했지만 그래서 허황된 꿈에 잡히지 않게 그래서 일단 92 받고 88이라도 받아봐야 그 다음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 건데 애들이 고3이 이번에 처음이고 이제서야 두 번째 모의고사를 치렀을 만한 시점이기 때문에 감각이라는 게 없어요. 모의고사 시간에 몇 분 정도 지났을 때 어디 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각 자체가 없어서 애들하고 의사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감각이 떨어진 부분들을 이제 문제풀이로 또는 개념 복습으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수학을 빨리 풀고 싶다고 해서 빨리 푸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 부족이 아니라 사실은 실력 부족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공부시킬 때 여름방학 직전까지는 기말고사까지는 개념 학습과 문제풀이 적당한 정도로만 진행을 해주시고 시간 재고 실전 모의고사 푸는 거 있죠. 학부모님들 가끔 이제 상담 오셔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영신여고 학부모님 중에서 어떤 학부모님이 계셨냐면 작년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잔뜩 사두신 거예요. 어머님이 서점에서 3월부터 풀기 시키려고. 근데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6월, 9월부터 하면 된다. 애들 실력이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간 재면서 푸는 게 나은 거지. 그러실 필요 없다. 그랬더니 그래도 풀면 좋지 않을까요? 해서 막 했어요. 걔 지금 대선가 있어요. 지금 재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행위들이 꽤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재고 푼다고 해서 아이들이 시간 재고 갑자기 잘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름 전까지는 기출문제 아이들이 암기하고 기타 학습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이 되고 실전 문제풀이는 6월, 7월 여름방학 이후부터 진행이 되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중킬러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18번이고 이과만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문과는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없어요. 너무나 뻔했고 너무 쉬웠어서 이게 29번 확통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되게 많이 틀렸거든요.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오답률이 69%로 4위였습니다. 4위. 요거는 2위였고 거의 대부분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오답률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학 가형에서 오답률입니다. 30번 94%, 21번 81%. 21번은 객관식이니까 29번보다 정답률이 조금 더 낮아요. 정답이 조금 더 높아요. 오답률이 조금 더 낮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어차피 30번과 21번은 어떠니까? 애들 다 틀리니까. 풀어서 맞춘다고 해도 그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거든요. 수학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과 한번 봐보실까요? 문과는 21번이 무려 몇 %죠? 오답률이 57%밖에 안 돼요. 정답률이 43%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문과 애들이 수학을 잘해서?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21번이 문과에서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왔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은 거의 대부분 정답이 5번이에요.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기영님 이거 나오면 그냥 5번을 하고 넘어가. 제 학생들 중에 이번에 절반 넘게 맞춰왔어요. 21번을. 그러니까 21번은 애들이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만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보세요. 이거 주관식 뒷부분이 다 틀리는 거예요, 이거 애들. 그러니까 여기서 우두두두 나가니까 애들이 등급이 안 나는 거죠. 근데 풀어보면 5줄을 넘기지 않거든요. 27번, 28번도 문과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개념학습이 좀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언제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요? 여름방학 전까지, 기말까지. 아시겠죠? 근데 이번에는 중간고사하고 이제 6월 18일에 보는 모의고사 기간하고 완전히 겹치죠.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곧바로 모의고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과는 정말 다행히도 이번 시험 범위가 미분법까지인데 거의 대부분 미적분을 보니까 그 시험 범위가 이제 정확하게 모의고사 시험 범위하고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내신 공부 열심히 시켜주시면 모의고사 준비도 어느 정도 되니까 제가 저번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좀 특이하잖아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상황인데 내신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엄마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부모님이 허락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엄마 나 내신 어차피 버렸는데 1, 2학년 성적 안 좋은데 3학년 때 내신 안 해도 되지 않아? 나 그냥 수능 공부만 할게라고 얘기하는 애들 분명히 많을 거고 엄마 나 수리논술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애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내신 공부에 있어서는 수학은 절대 다르지 않아요. 절대. 어차피 시험 범위도 이번에 완전히 똑같이 겹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학년도 그 시험 범위가 아니더라도 수능 특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신 공부하는 게 수능 공부의 연장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사회하고 과학은 우리 아이가 2과목을 공부하는데 내신에서 자기는 수능에서는 2과목 안 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원래는 저는 다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도 해라. 근데 이번에는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게 동시에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선택은 집에서 같이 아이들하고 공유해 주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은데 수학만큼은 절대 내신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로 선택과 집중이란 말 있잖아요. 전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선택하면 안 돼요. 다 잘해야 돼요. 대학 가려면. 근데 허울 좋은 말로 선택과 집중이다. 이거는 공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지. 선택해서 그걸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신 공부 안 해도 되는 앞에 2글자를 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부 안 해도 돼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차피 잘하는 애들은 내신 잘하고 모의고사 똑같이 잘합니다. 3학년 수학은.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수학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과 재학생들에 대해서 이과 특징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과는 미적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시험 범위가 좀 특이한 건 알고 계신가요? 원래 저번 시험 범위가 수투가 들어갔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과는 수투 봐요, 안 봐요? 안 보고, 그래서 저번에 4과목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모의고사부터 수투가 싹 다 빠지고 미적분 확통이 늘어나는데 미적분 확통 진도가 많이 안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학원을 기형적으로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몇 점이죠? 60점이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제 이과 학생들도 선생님 저 이번에 모의고사 보고 나니까 수원이 진짜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냈어요. 이번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요건 어차피 줄어들 거다. 그 자리를 누가 대체한다? 미적분이 다시 채우고 들어갈 겁니다. 확률과 통계도 그렇고.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절대 10문제 안 나와요. 8문제 아니면 9문제 나올 겁니다. 29점 이하로 예상해요. 100점 문제에서. 원래 매년 그랬기 때문에. 아시겠죠? 미적분이 40점 이상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44점.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적분이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원 공부를 뭐 더 한다 이거 말고 그냥 오답 정리하고 하던 대로 꾸준히 해서 나중에 완성시킬 생각하시고 미적분 공부를 나중에 열심히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6, 7, 8 월에 무조건 미적분입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승패가 갈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학원 인강을 듣는다든지 그런 거는 잠깐 멈춰주시고 내신 공부하면서 오답 정리하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공부가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줄 겁니다. 진짜 줄 거예요. 그러니까 기형적으로 많이 나왔다. 자, 그러면 문과는 6월은 이것보다는 어려워질 거다라고 써놨죠. 워낙 쉬웠기 때문에. 정말 쉬웠거든요. 그래서 원점수 70점대 이하는 공부 제대로 안 한 거니까 공부량에 대한 이제 계획 설정이라든지 학습량이 어떻게 됐었는지를 꼭 한번 같이 점검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여기서 설명할 때도 삼각함수 도형 무조건 2문제 이상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2문제 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형 공부 다시 한번 문과 학생들 열심히 시켜주시고요. 아무래도 21번과 30번 킬러 문제가 수투에서 나올 것이라면 오히려 준킬러 문제들은 확통하고 수원에서 나올 수 있어요.
문과는. 그래서 20번, 29번으로 출제되는 확통범위 꼭 준비 잘 시켜주면 됩니다. 문과는 수완습도 밸런스가 아주 예뻐요. 딱 요 정도 나올 거고 여기서는 한 두세 문제 정도 빠지고 확통이 나중에 대체되게 될 겁니다. 요 밸런스대로 같이 공부시켜주면 되고요. 문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수투입니다. 알겠죠? 근데 애들은 뭐가 제일 부족하니라고 물어보면 저거 3개 다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 부족하긴 한데 수투 위주로 공부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향후 확실한 모의고사 등급을 위해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죠. 기출문제 싹 다 외워야 됩니다. 싹 다. 무조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내신 모의고사 여름방학으로 연결되는 그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썸머스쿨 기획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기간, 이번에 2주 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주 정도. 그 기간을 제일 잘 활용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시험 범위는 늘어난다. 시험 범위에 맞게 기출문제 총정리와 수능 특강까지 전부 풀어보자. 근데 시간이 참 빨라가지고 벌써 5월 말이에요. 그죠? 6월 달에 수능 완성 나옵니다. 근데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수능 특강 다 풀었어? 아니요. 심지어 아직도 안 산 놈들도 있어요. 너 뭐냐 도대체. 제가 프린트에서 다 나눠주고 요새 수업 때 다 풀리게 시킵니다. 저는. 학교에서 EBS 인강 들으라고 얘기하면 어떤지 집에서 들어서 다 더 잘 알고 계시죠? 새벽에 듣고 창 7개 켜고 거의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원래 학교에서 하면 그거 하니까 제가 요새 다 풀려주고 있고요. 곧 있으면 수능 완성까지 나오기 때문에 풀 거 많다. 그리고 아직도 기출 안 돼 있으면 심각한 겁니다. 오늘은 설명에 좀 더 좀 심각하게 얘기하려고 저도 작정을 하고 올라왔어요. 등급 컷이 낮아도 이게 너무 낮아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도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하는 편인데도 제 학생들은 안 그럴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등급 컷이 많이 낮더라고요. 내년에 대학 가기 더 힘듭니다. 기아도 선택으로 들어가 버리면. 올해요. 무조건 올해 가야 돼요. 무조건. 특히 문과는 올해 아니면 진짜 더 힘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 범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6월 18일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형은 수원 전범위, 확률은 순열과 조합에서 확률 추가되고 미적분은 여러 가지 미분법 추가되는데 이 범위가 정확하게 중간고사 범위하고 일치합니다. 이것도 표에 맨 뒷장에 넣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봐보시고 이제 나형은 수원 수투 전범위 계속 유지가 되면서 확통만 조금씩 늘어서 9월부터 전범위에요. 9월부터.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이번에 9월에 곧바로 이 모의고사 끝나자마자 수시 지원 마무리하거든요. 전날이 학생부 기입 마무리 날이고 2, 3일 후에 곧바로 수시 지원 마무리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완성되어 있어야 수시 지원의 틀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리듬이 이제 중간고사 준비하는 3월쯤, 3, 4월쯤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음 달이 6월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집에서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5월에 원래는 3월 모의고사 보고 충격받고 4월 모의고사도 봐보고 그 다음 중간고사까지 보고 지금 끝나고 6월 대비할 시간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서야 제대로 된 첫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애들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확실한 모의고사 등급을 위해서는 문제 정말 많이 풀어주시고 시간이 없다. 그리고 중간하고 기말 사이 텀이 짧은 거 알고 계시죠? 한 달 반도 안 돼요. 이번에 중간하고 기말 사이에. 근데 그 사이에 수행평가 있으면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학생부 마무리도 지어줘야 되고 심지어 아직도 봉사활동 안 채운 애들도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고로 저는 애들 세트까지 다 봐줍니다. 200명 다 봐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국영수 위주로 빨리 모의고사 성적이 완성이 되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미 지났잖아요 모의고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적이 좀 안 나왔다 그러면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과는 기출 마무리하고 이과는 미적분의 적분 부분 미리 공부할 것. 왜냐면 이과는 제가 저번에 설명이 끝나고 한 상담 전화 많이 오거든요. 설명이 끝날 때마다. 혹시나 오늘도 상담할 일 있으시면 데스크로 문의 주시면 제가 전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 달 설명이 끝나고 한 학부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요청 주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그 아이가 자퇴를 했대요. 자퇴해서 이제 재수종합반을 들어가는 거죠. 이제 아이가 소속돼서 공부하는 곳이 필요하니까 재수종합반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과인데 미적분이 자기는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형 누나들 재수하는 형 누나들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내신을 경험하지 않아서 내신 때 열심히 공부했던 게 없고 그냥 수능 문제들, 예쁜 문제들만 풀다 보니까 아이들 현실 감각이 좀 많이 떨어져서 실전 문제 풀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내신도 진짜 열심히 공부시켜 주시고 이제 중간하고 기말 사이 있죠. 이과나 문과나 수학은 좀 공부해두고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까먹어보고 그리고 또 다시 덧붙이고 또 덧붙이고 이런 숙성기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번엔 숙성기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 끝나고 하루도 놀게 시키지 마시고 공부를 좀 많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킬러 문제보다 준킬러 4점짜리 문항이 훨씬 더 중요하다. 1등급 컷은 항상 몇 점 이하라고 말씀드렸죠? 92점 이하고 92점도 이미 훌륭한 점수다.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문과 학생들 92, 96 받은 학생들 이번에 정말 많거든요. 제 학생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제 학생 중에서 1학년 때 8점이었다가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8점이었다. 이번에 92 받은 애 있어요. 영신여고예요. 걔도. 겨울방학 때도 열심히 해서 진짜 쉬웠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문과가 혹시나 이번에 점수 좀 낮다, 원점수 낮다 이러면 진짜 심각한 걸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 92점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점수이기 때문에 그 점수까지 6월에 받아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수능을 위해서 공부한다 이게 아니라 6월 달에 목숨 걸고 진짜로 92, 88, 84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약점이라는 게 보이죠. 확동도 틀리고 미적도 틀리고 수원도 틀려오면 이게 약점 보완이라는 게 안 돼요. 그냥 공부 안 한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6월까지 의미 있는 점수 받을 수 있도록 공부 꾸준히 시켜주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점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작년 수능에서 1컷과 2컷 차이가 몇 점이죠? 4점인데 재작년입니다. 작년에는 무려 7점으로 이제 올라갔고 제가 평균 내봤더니 4.3점에서 7.7점입니다. 근데 이번 5월 모의고사에서 몇 점이었죠? 10점입니다. 매감 8점이고 게다가 이상컷도 이렇게 벌어졌다. 이거는 제 학생들 진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한테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네 큰일 났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애들도 같이 불안해하니까. 근데 여기 오시는 학부모님들도 집에서 같이 그 상황 공유해 주셔야 돼요. 열심히 하라고만 계속 꾸준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애가 자꾸 얘기할 거예요. 엄마 나 내신 안 해도 되지? 뭐 해도 되지? 뭐 계속 이렇게. 근데 그때마다 같은 결로 같이 강조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정 첫 해 수학 공부에서 지녀야 될 마음가짐. 그래서 어차피 공부는 공부고 고3은 고3이고 수학은 수학이기 때문에 쉽게 나올 거예요. 올해는 학사 일정 다 깨졌기 때문에 어렵게 내지는 않을 거야. 이런 헛된 희망 가지지 않고 공부 꾸준히 시켜줄 수 있도록 어렵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면서 공부 같이 시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내신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합니다. 내신으로 대학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신을 해야 수능도 잘 봅니다. 그리고 수학은 수학답게 공부한다. 92부터 맞는 것이 1순위다. 차분히 실력을 키워나간다 해서 6월, 7월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제가 고3 학생들 요새 신규 학생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물어봐요. 너 수신이 정신이라고 물어보면 다 뭐라 그럴까요? 다 정시예요 그래요. 그럼 너 모의고사 잘 보니? 아니에요 이런다. 요새 물어봐서 정시예요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뭘까요? 수시가 안 좋아요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시로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도 정시로 대학 갔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다 맞았어요. 그 정도로 갈 거 아니면 정시 생각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갈 거면 진짜 애들 열심히 공부시켜 주셔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아름다운 허울 말고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진짜 성적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같이 불안해 주지 마시고 학습량. 요새 애들 학교 가면 많이 힘들다 그러지 않나요? 저도 올해처럼 애들이 피곤해하는 거 처음 봤어요. 주말에 와가지고 제 수업 시간에 계속 이렇게 모든 일주일간 피를 제 수업 시간에 풀고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올해 진짜 학부모님들도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뉴스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비교할 수 있는 학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같이 공부 많이 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의 커리큘럼이랑은 워낙 오늘 드린 브로셔하고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커리큘럼 요새 수능 저격 나가고 있어요. 내신 대비 하고 있고요. 요새 유책으로 하고 있죠. 내신 대비 교재 내일도로 하고 있고 EBS 수능 특강 변형해가지고 문제들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는 내일도 말고 모레도 해서 모의고사 레벨업 도전이라는 강의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12월 3일이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커리큘럼이니까 기타 안내사항 이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부원장님이나 아니면 학원 데스크로 여쭤보시면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학생 위주 강사예요. 재학생 위주. 그래서 내신 대비도 힘들지만 다 하고 있고 3년 수강생들이 많습니다. 고1 때부터 하루도 결석 없이 하루도 휴강 없이 한 주도 안 쉬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오늘 설명회와 관련해서 더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전화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행되고요. 브로셔에 다 써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5, 6년 차고 작년에도 그러니까 매년 여기에서 서울대생들 계속 배출하고 있어요. 서울대생도 그렇고 스카이생들 다 배출하고 있으니까 맡겨주시면 애들 열심히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에서 수업하는 사진 한번 마지막으로 넣어놨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아이들도 불안해하는데 같이 부모님들까지 불안해 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자꾸 꼬드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마다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월하고 9월은 너무 늦어요. 9월 끝나자마자 수시 지원이기 때문에 7월 전에 의미 있는 모의고사 점수를 몇 개의 과목이라도 받아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국어 잘 볼 수도 있고 수학 잘 볼 수 있고 영어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하루 봐서 다 잘 본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는 되는데 뭐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좀 꾸준히 동시에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애들은 1년에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들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도록 공부 많이 시켜줄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써주시면 분명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국시형 오늘 분석 설명에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6월 18일 날 또 중요한 모의고사 있으니까 그때 설명회 또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